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네, 그리고 양윤경 고은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방송도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목사님 장관 한번 하실래요?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전 목사님한테 제의했다고 예배 중에 십자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요. 촬영까지 했었죠. 그런데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황교안 대표도 전광훈 목사도 그런 말을 한 적도 들은 바도 없다고 부인했었죠. 황당하더군요. 네, 황교안 대표가 이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렇다면 신성한 예배 시간에 교인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기한 일이네요. 근데 사실 저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빨갱이라고 말했던 게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윤경 기자도 빨갱이라는 얘기 들으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카메라를 뺏어가려고 하는 약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교인들께서 저를 가리키면서 빨갱이네, 빨갱이야. 빨갱이라 들어왔구나. 제가 전광훈 목사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데 특별히 자기한테 반대하지 않습니까? 빨갱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 보고는 사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 난생 처음 빨갱이라는 말을 들어봐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방송 이후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고은상 기자가 준비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무도 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이슈였죠. 버닝썬 사태 후속 취재했습니다. 지난 스트레이트에서 최초로 밝혔던 일명 소각팀, 그러니까 클럽 VIP들이 오피스텔을 빌려서 각종 문란한 음란 행위를 하고 이것을 증거인멸하는 팀까지 꾸려서 정리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해서 충격을 던졌는데요.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제가 열흘 전쯤에 직접 경찰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제서야 수사팀이 공식으로 배정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자,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 구속영장도 기각됐고 이 경찰 수사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승리가 승리했다. 국민들한테는 허탈감만 던져주는 그런 경찰 수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경찰이 그동안 무엇을 놓쳤고 또 무엇을 덮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이번 보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먼저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과 함께 버닝썬 사태가 언제 있었냐는 듯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강남 클럽,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현란한 조명과 강렬한 음악, 춤과 술을 즐기는 사람들로 장내는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서울 강남에 새로 문을 연 호화클럽 레이블입니다. 마약과 성접대 의혹에 휩싸였던 클럽 버닝썬이 슬그머니 문을 닫은 지 2달 만인 지난달 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목인 주말밤, 한 테이블에 200만 원이 넘는 VIP석 20개의 예약이 모두 끝났고 거금을 뿌려대는 손님들이 올 때마다 VVIP라는 손팻말과 함께 화려한 불꽃쇼가 이어집니다. 이미 문 닫은 버닝썬, 그리고 아레나에 바로 그 초고가 술세트 쇼가 재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무도 아레나 교신이 한 80% 이상 정도 되죠.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버닝썬과 아레나가 잇따라 문을 닫자 VIP들은 일종의 금단 증상처럼 새로운 클럽을 갈망했다고 합니다. 고액손님들 답답하죠. 갈 데가 없어갖고 지금 뭐 라운지바, 텔러브 이런 데 가는 데잖아요. 할거 조용. 빨리 대형 클럽들이 오픈하길 기다리고 있어요. 전부 다 막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못 빠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클럽 아레나와 버닝썬에서 돈과 샴페인을 뿌려대며 돈 자랑을 했던 바로 그 VVIP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클럽 전광판에는 왕이 다시 돌아왔다는 문구가 번쩍였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새로 개장한 클럽 레이블을 문제의 클럽 버닝썬이 이름만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야, 버닝썬 직원 다 여기 있더라. 아니면은 뭐 그냥 좀 웃긴 말, 우스갯소리로 야, 버닝썬 뭐지? 구조 변경한 줄 알았다고. 다 아는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진짜 버닝썬 뭐 2탄이다. 버닝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2달이 넘게 진행된 경찰 수사. 하지만 경찰과 클럽 버닝썬의 유착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경찰들이 이제 거의 뭐 유착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냥 뭐 이미 뭐 위에서 해결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용두사미로 끝난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강남클럽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던 시사 프로그램들까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렇다면 말입니다. 클럽들은 속속 재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레나 자리엔 새로운 클럽이 들어설 예정이고 승리의 동업자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지인들을 통해 또 다른 클럽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직에 명운을 걸겠다던 수사 결과가 숨죽이고 있던 강남 클럽들의 재개장에 날개를 달아준 꼴입니다. King is back. 저 한마디에 정말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왕도 돌아오고 VIP도 돌아오고 강남 클럽들도 다 돌아왔습니다. 버닝썬 사태 이전으로요. 도대체 클럽이 뭐길래 VIP들은 이렇게 목을 메고 기다리고 또 업주들은 그렇게 못 열어서 안달을 내는 걸까요? 네, VIP들이 메인 테이블을 잡을 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보통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클럽 입장에선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탈세도 가능합니다. 이런 장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클럽에서 접대받고 싶은 VIP들만큼이나 이 VIP들을 사업에 이용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투자자들 성접대 당시에 승리가 숙박비를 YG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접대 배후에 YG가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기대와 달리 수사 결과는 참 폭발했는데요. 스트레이트는 바로 이 YG의 양현석 씨가 클럽을 통해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가수 승리의 이름에 힘입어 강남 최고의 클럽으로 자리 잡았던 버닝썬. 작년 12월 15일 새벽 클럽 버닝썬을 찾았던 이진아 씨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 주량이 소주 3병이 넘을 정도인데도 버닝썬에서 동석했던 태국인이 준 위스키 서너 잔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태국인의 숙소 침대였습니다. 클럽에서 어느 순간부터 호텔 침대에 앉아있을 때까지는 아예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얘기를 해줘도 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은 삭제된 상태. 정신을 차렸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근데 저는 이제 발버둥을 치고 그런 와중에 저는 목을 잡고 침대로 머리를 계속 일어나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면서 목이 계속 꺾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엄청 소리 지르고 울고 그랬더니 조용히 하라고 저한테 릴렉스라고 그 단어를 반복을 했어요. 이 태국 남성은 웃는 얼굴을 사진으로 남겨야 보내준다고 했고 이 씨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약물에 당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정도 블랙아웃이 있었어요. 저도 28년째 즐거운 살아왔는데 술 취해서 블랙아웃 되고 이런 건 구분은 가능하잖아요. 진짜 내가 무슨 정신병에 걸렸나 싶을 정도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씨는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태국인 남성은 이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했고 경찰은 이 남성을 그대로 풀어줬습니다. 밥이라고 불리는 이 태국인 성폭행 피의자는 태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상류층 재력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씨가 한동안 기억을 잃었던 그날 버닝썬 술자리엔 한국인이 동석했습니다. 승리가 대표로 있었던 YG의 자회사인 연예기획사 YGX의 이사.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저희 셋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와서는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어요. 씨는 거의 구석에 계속 계셨어요. 버닝썬에서 YGX 대표의 역할은 뭐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뒤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 태국 사람들 챙기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냥 딱 뭔가 안내하는 역할? 그런 느낌?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이 자리에 마약 관련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마약 사건에 연루된 DJ 오모 씨가 여러 차례 다녀갔다는 겁니다. 마약 공급책 오 씨는 승리와 방송에 함께 출연하는 등 승리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DJ 있는데 어쨌든 걔 불러다가 무슨 그 버닝썬에 있는 아티스트들 관계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승리가 운영하던 버닝썬에서 기억을 잃었던 술자리에 승리가 대표로 있던 YG 자회사 YGX의 김모 이사가 동석했다는 것, 그리고 승리의 최측근인 마약 공급책도 함께했다는 겁니다. 태국인 남성 밥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태국 방송에 출연해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은 승리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ยืนยันไหมครับไม่รู้จักซึงลีเลย ยืนยัน 100% ครับจริงๆผมว่าพี่น่าจะไปถามซึงลีว่าเขารู้จักผมหรือเปล่า 하지만 승리를 모른다는 밥은 적어도 2014년 이후부터 YG 측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성폭행 피의자 밥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측의 수상한 접대 의혹까지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동남아시아 재력가 일행이 한국에 입국합니다. 바로 버닝썬 성폭행 피의자인 태국인 밥과 당시 헐리우드 등 세계 연예계의 큰 손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의 재력가 조로우 씨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일행은 입국 후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식당에서 있었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여기 지금 여기 안 해요. 안 해요? 네. 예전에 여기 식당 네, 옛날에 했어요. 2014년 7월에는 그때는 2014년도에는 식당이었죠 여기. 이날 저녁 식사에는 YG 엔터테인먼트의 핵심 인물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식당을 통째로 빌려 식사를 했습니다. YG 측의 요청으로 아시아 재력가들을 초대해서 접대를 하는 자리였다고 들었습니다. 2박 3일 일정 중에 식사와 클럽 방문 등 최소 3차례 정도 YG 측과 재력가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자리를 목격했던 제보자들과 어렵게 접촉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름은 누굴까? YG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양현석 씨와 YG 소속 유명가 X가 직접 나와서 해외 재력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YG의 창업자인 양현석 씨와 한류 스타가 접대 자리에 참석했다는 증언. 이상하게도 이 식사 자리에는 남성보다 초대된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복수의 제보자는 참석자의 면면과 인원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YG 사람들과 아시아 재력가를 포함해 남성 8명 정도가 식당 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초대된 여성 2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여성 중 10명 이상은 YG 측과 잘 알고 지내는 일명 정마담이 동원한 화류계 여성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된 일반인 가운데는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 황하나 씨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이들이 향한 곳은 강남의 클럽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양현석 씨가 DJ를 보기도했던 클럽 NB였습니다. 당시 식사를 마친 일행 대부분이 양현석 씨와 관련 있는 강남 클럽 NB로 건너가 테이블을 잡고 놀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초대된 여성들과 함께 어울렸고 양현석 씨는 난간에서 지켜보고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취재진은 유흥업소 여성들까지 동원됐다는 이 자리가 성접대로 이어졌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하루 전날에도 고깃집에서 외국인 재력가 일행과 YG 측 관계자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 재력가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들을 선택해 숙소로 갔고 그 여성들이 주로 다음 날 식당의 저녁 식사에 나왔습니다. 매번 자리마다 술집 아가씨들이 정말 많았고 이 중 재력가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2차도 있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이 재력가들이 타고 온 전용기를 타고 해외에도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식사와 클럽 모임에 참석했던 유명 가수는 접대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 있어 인사를 하러 간 것이라면서 성접대가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스트레이트에 밝혔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여성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여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정마담은 아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씨에게도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양현석 대표님하고 좀 인터뷰를 부탁드리려고. 맞아요. 사전에 예약. 그 언론 홍보부장님한테도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좀 얘기 전달이라 좀 해주시면 돼요. 네, 일단은 전달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현석 씨는 취재진이 반론을 요구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난 어젯밤 자신의 성접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해왔습니다. 양 씨는 당시 식당과 클럽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지인의 초대로 참석했을 뿐이고
식사비 등도 자신이 계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추천한 소위 접대 자리가 아니었고 실제로 성접대로 이어졌는지는 전혀 모른다. 또 당시 참석한 외국인 재력가들과는 이후에 추가 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양현석 씨는 여성들을 동원한 정마담은 아는 사람이라면서 여성들이 왜 참석했는지는 모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본 제보자는 경찰에 진술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내용이라고 밝힌 반면 YG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클럽 성접대 의혹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승리 사건 때 그대로 드러났던 일입니다. 사실 버닝썬 사태 때 연예계 주변에서는 YG의 기괴한 영업 방식, 그러니까 유흥업소 여성들을 모셔다가 이 접대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 수사에서는 밝혀질 거라고 이런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는 YG에 대해서는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승리 씨 사건조차도 사실은 단톡방이 없었으면 전혀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MBC 취재진이 승리 씨 구속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성매매 알선 혐의가 확인된 것만 12번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클럽 아레나를 통한 성접대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YG 양현석 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그 태국의 재력가, 이 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른바 물뽕 성폭행 의혹인데요. 이번에는 버닝썬과 YGX 임원이 등장합니다. 수사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초반에 경찰의 초동 조치가 부실해서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받았고 경찰 수사팀이 2번이나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3번째 팀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긴 한데 태국인 밥 씨가 경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경찰 수사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태국 재력가를 YGX 임원이 수행하듯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모로 경찰 수사에 의혹이 많은 상황입니다.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강남 클럽에서 벌어진 일들과 경찰과의 유착 관계,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미성년자를 동원한 성매매와 마약 투약이 이루어졌다는 강남 최고의 호화 클럽 아레나. 스트레이트 취재팀은 당시 강남 클럽에서 일했던 미성년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클럽 MD를 통해 VVIP들 접대에 동원된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단가를 털어놨습니다. 클럽에서 하는 것도 룸사롱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럽 안에서 30 정도고 밖으로 나가는 걸 원정 뛴다고 하는데 그건 한 50 정도? 아침에 MD가 숙소로 와서 현금으로 주고 가고 그래요. 성매매에 동원된 가출 청소년 가운데는 중학생까지 있었는데 이들은 점차 마약에 물들어갔다고 기억합니다. 제일 최고인 물개가 제일 어렸던 애가 14살인가 찍었던 것 같고 뭐 담배보다 구하기 쉬운 게 마약이라고 하는 정도니까 강남이 진짜 최악이죠. 뭐 몸도 다 망가지고 맛도 다 가버리고 룸으로 빠진 애들도 있고 아직 클럽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때 빚 아직도 갚고 있으니까. 수천만 원의 술값을 지불한 VVIP들은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함께 오피스텔로 옮겨져 마약을 하고 폭력성 있는 성관계 여성 촬영까지 당하는 걸 포르노라고 불렀습니다. 이 경우 대가는 100만 원. 오피스텔에 뭐 주사기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약하고 완전 막간 상태에서 포르노 찍으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받아요. VIP들은 저희가 미성년자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어린 물개에 요구했던 거니까. 그리고 MD들이 만약에 나이 있는 여자 속였다가 걸리면은 VIP 못 받죠. 마약과 성범죄로 얼룩진 오피스텔을 깨끗이 치워주는 소각팀의 존재는 다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저희 끝나고 나가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소각팀인데 있다고만 들었어요. 근데 나가고 난 다음에 들어오니까 얼굴은 모르고.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심지어 클럽 아레나 내에서도 이른바 소각행위가 이뤄졌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단톡에 소각소각 거리는 건 봤어요. 그럼 뭐 20번 정리하고 소각하라고. 이게 보통 이제 이사급들이 하는 거니까. 자리는 아무 일 없던 듯 정리됐지만 VVIP들과 동석했던 여성들이 의식을 잃고 버려져 있는 경우는 흔했다고 합니다. 썰을 받아 폈거나 GH를 받아 먹었는데 클럽 안에 화장실도 많고 VIP 룸 같은 경우에는 다 룸 안에 화장실도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서 강간하고 그리고 그냥 버리고 가는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마약에 당해 쓰러진 여성들은 술에 취한 여성들과는 반응 자체가 달랐다고 합니다. 일단 약 당한 애들은요. 일단 눈이 살짝 돌아가 있어요. 취한 애들은 말하는 거는 횡설수설 하더라도 그 횡설수설 하는 그 와중에도 할 말은 하거든요. 근데 약한 애들은 어버버버해요 다. 어순이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갑자기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일단 보면 눈에 보여요. 진짜 약했구나라는. 승리의 클럽 버닝썬에서는 일단 클럽 입장 때 받은 손목 밴드부터 끊어놓고 클럽 밖으로 무언가에 취한 여성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룰이 있었어요. 피해자 같은 사람들 뺄 때 팔찌 다 끊어버려요. 왜냐면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괜히 와서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거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다 끊어버려요. 버닝썬에 왔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 저희 입구에다가 벤치 앉혀놓고 뺄 때까지 그냥 냅두는 거예요. 쓰러진 여성을 보호하는 일보다 클럽 측이 더 신경을 썼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VIP 손님들이 직접 다른 사람을 성추행하거나 폭행하는 상황. 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 VVIP 손님들을 일단 격리시킨 뒤 은밀하고 신속하게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VIP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무조건 VIP 편이 되는 거죠. 진짜 보호해야 되는 VIP들은 그쪽으로 싹 빼서 내보내요. 그래서 다친 데 없냐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정리를 해서 불편함이 없게 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런 손님들은 강제로 끌어내서 퇴장도 시켜버리고 출입금지 시키고. 이렇게 직원들만으로도 감쪽같이 사건 처리가 가능했던 것. 클럽 관련 사건 신고에 대해서는 유독 경찰이 늦게 도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레나 앞에서 술 취한 애가 아예 바닥에 내팽개쳐서 때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경찰이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늦게 오는 경우도 많았고 그냥 아예 묵살을 안 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걸 이제 숨길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관할지구대에서 클럽까지는 얼마나 멀기에 경찰은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도착하는 것일까? 클럽의 주 활동 시간인 새벽 3시쯤 관할지구대에서 클럽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직접 운행을 해봤습니다. 역삼지구대에서 버닝썬까지는 교통신호를 지키고 시속 60km 이하로 가도 5분 13초가 걸렸고, 노년 1파출소에서 출발해 시속 40km 정도로 가도 클럽 아레나까지는 불과 2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대체 경찰은 왜 사건이 발생한 클럽에는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취재진은 이를 설명해줄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버닝썬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은 관할지구대인 역삼지구대 경찰들이 단속 대상인 클럽 버닝썬에 수시로 드나들며 유흥을 즐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 신분증을 클럽 입장권처럼 썼다는 겁니다. 순찰은 잘 안 하던데. 그리고 사복 입고 또 놀러 와요. 아니 경찰 신분증 말고 보여줘요. 저희 역삼지구대 막 이러면서 뭐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서 술 먹다가 한번 와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입장료를 낼 리 없었습니다. 아니 그분 다 입장료 정확히 안 내죠. 친하니까. 왜냐면 가드도 직원이라서 막 말해서 뭐 술 빼줄 수 있고 밴딩 해줄 수 있고 입장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죠. 가드가 내려가서 여기 경찰분들이랑 뭐 그러면 이제 밴딩 해주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 본 거예요, 아니면 그거예요? 제가 본 적도 있죠. 클럽 아레나에서도 버닝썬과 마찬가지로 역시 경찰이 접대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분들 와서 뭐 약간 접대에 준하는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공 왔으니까 잘 모시고. 근데 뭐 저기 클래스 올리지 말고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클래스 올리지 말라는 게 아마 그 이제 이벤트 쪽으로 넘어가. 왜냐하면은 이제 그래도 경찰이 공권력 행사 기관이니까 그런 곳을 이제 노출시키지 말고 잘 놀다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라, 뭐 세팅해라. 클럽 버닝썬의 관리 방식은 좀 더 지능적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내부 비리를 감찰하는 경찰 간부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 버닝썬 간부급 직원들은 감찰 담당자에게 뇌물을 줬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오픈 전에 다 모여서 막 몇 번씩 말해요. 여기는 영업 중에는 경찰 안 들어오기로 버닝썬이랑 얘기가 됐다고. 경찰 사건 얘기 막 하다가
감찰 쪽에다고 돈 많이 먹였다고. 얘네 머리 진짜 잘 쓴다고. 지구대 이런 애들한테 먹이는 것보다 걔네보다 훨씬 위에 있는 애들한테 먹이는 게 조카가 좋겠지.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니네요. 응? 범인들 체포할 때 꺼내드는 이 경찰 신분증을 클럽 출입증으로 썼단 말 아닙니까? 그러게요. 말이 안 나오네요. 네, 경찰은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하고 통화 내역, 금융 내역도 확보해 들여다봤지만 버닝썬과 역삼지구대 사이에는 유착 관계가 없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클럽을 출입한 경찰들도 조사를 해봤더니 미리 테이블 잡고 제 돈 내고 클럽을 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겠죠. 클럽에서는 경찰을 곰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우습게 보는 거죠. 네, 사실 클럽 아레나가 문을 연 게 2014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경부터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곳이 바로 클럽 아레나인데요. 그때 이 당시 아레나 단속, 지구대 관리를 총괄했던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바로 윤 총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애초에 이 버닝썬 사태가 밖으로 터져나오게 된 것이 이 김상규 씨 폭행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경찰이 보호해야 할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클럽을 보호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클럽 내에서 사고가 터져도 클럽 직원들끼리 말을 맞춰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경찰은 클럽 사건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마약 사건들에 대해선 눈 감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클럽 버닝썬 앞 박주아 씨가 뭔가 불합리한 일을 겪은 듯 클럽 가드들에게 어눌하게 말을 하며 버닝썬 앞을 수송입니다. 버닝썬 가드들은 여성에게 집에 가라고 얘기하지만 여성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싸움을 벌이다 결국 클럽 앞에서 넘어집니다. 버닝썬 측은 이 여성이 클럽 가드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CCTV 확인 요청도 했습니다. CCTV 지금 보고 있나요? 확인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일단 신고는 할게요, 지금.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여성은 전혀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했고 경찰은 이 여성의 팔을 뒤로 꺾어 체포한 뒤 강남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눈을 떴을 때 박주아 씨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 눈 뜨니까 그냥 경찰서인데. 경찰에 체포되던 순간의 기억은 없나요? 네, 한 개도 안 나요. 실제 경찰의 첫 조서에서 박 씨는 진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평소 소주 한 병 반은 거뜬히 마신다는 박 씨는 버닝썬 VIP석에 있던 중국인이 준 샴페인을 한 잔 마신 이후 모든 기억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술도 거의 안 먹고 클럽 가서도 샴페인 한 잔 마셨다. 그 한 잔에 제가 한 두세 모금 이렇게 나눠 마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막 술이 확 올라오는 듯한 느낌 받아서 내가 밝은 데 가야겠다 이래서 너무 어두니까 그러다가 무슨 빨간색 통로에 거기 가가지고 막 문자 보내다 기억을 잃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2시간가량을 계속 움직이면서 심지어 가드들과 갈등까지 빚은 겁니다. 의식이 있는 듯 행동하지만 기억을 삭제하는 마약, 물뽕에 노출된 여성이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 저희가 GHB라고 물뽕 이렇게 얘기하지만 데이트 강간 약물이거든요. 그 왜 강간 약물이라고 하냐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긴 하고 반응도 하고. 근데 기억이 없거든요. 그 양상을 보면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진 않아요. 그 행동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기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GHB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당시 경찰은 시종일관 박 씨를 폭행 가해자로만 몰아붙이며 고압적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야 임마 하면서 계속 삿대질 하면서 니는 술 먹고 사람 폭행하고 하면서 저렇게 계속 막 그냥 일단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그 형사가 이 그냥 죄송하다는 안 된다 이러면서 숨 넘어갈 듯이 울면서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 이러면서 니는 진짜 막 싹싹 빌어야 된다고. 야 임마 니 핸드폰 갖고 와 이래가지고 왜요? 이러니까 이거 안 갖고 와? 이러면서 엄청 막 강압적으로. 경찰서에 도착한 박 씨의 아버지가 버닝썬 직원이 때린 것은 없냐고 질문하자 담당 팀장은 버닝썬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두둔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뭔 소리 합니까? 이 클럽은 손님 뽑기만 썼자도 해고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되길래 이렇게 목숨 걸고 옹호해 주는지. 그러면서 경찰은 조사와 상관없는 인격적인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조사했던 형사님도 내가 아까 국밥집 한다 했나 이러면서 국밥이나 일이나 배워라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 국밥집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국밥 맞다니까 이러면서 막 국밥집 서빙해라면서 계속 끌어오고. 뜻밖의 기억 상실과 수상한 경찰의 태도를 의심한 부녀는 경찰에 마약 검사를 자청했습니다. 소변을 채취해 검사한 간이 마약 테스터기에는 빨간색 줄 1개가 선명했다고 이들은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그게 2줄이 양성인 줄 알았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기억했을 때는 1줄이란 말이에요. 그 정확히 1줄인 게 기억나요? 네, 아빠도 기억해요. 무슨 색깔 1줄이요? 빨간 색깔. 좀 리타해가지고 1줄 나왔는데 야들이 한참 보더만은 우리 딸 보고 묻더라고. 니는 이거 2줄로 비네 1줄로 비네. 내가 우리 딸이 뽑기는 1줄이 빈다 하면서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빨간 줄 1개, 바로 마약 양성 반응입니다. 심지어 당시 담당 형사조차도 마약 검사 결과가 이상하지만 마약을 준 범인은 잡기 어렵다는 설명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정상적이지는 않다. 설령 뭐 물뽕이나 필리폰에 맞다 손치더라도 이거를 잡기가 불가능하다.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은 범인을 잡아야 될 기간에서 저보고 친절하게 이래 되면은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같은 팀의 경찰관이 달려와 아무 문제 없다며 마약 검사기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애매하다,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한 형사가 달려오더니 제 테스트기 들고 있던 형사 테스트기 뺏어서 아니다 이거 아무 반응 안 나온 거다 이러면서 제 발 밑에 쓰레기통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탁 던지고 발로 팍 차는 거예요. 이들의 기억대로라면 박 씨는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 그러다 이상하게도 박 씨에 대한 수사를 최종 정리한 경찰 보고서에는 박 씨가 마약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를 실행했다는 사실과 마약 검사 결과 기록 자체가 삭제됐습니다. 현직 경찰들조차 당시 강남경찰서의 이 같은 대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수사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양성이 떴으면 마약 사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마약을 했는지 아니면 당한 것인지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사건 다음 날 촬영된 박 씨의 사진. 클럽 가드를 폭행한 가해자라는 박 씨의 몸 곳곳에 오히려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클럽 내에서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동안 모종의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버닝썬 측은 클럽 안을 찍은 CCTV가 삭제됐다고 말했고 경찰은 이 말에 따라 그대로 사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폭행 가해자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박 씨는 진실을 밝히겠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만 내고 그냥 사건을 종결하면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이자 피고인인 굉장히 억울해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같이 있던 아버지가 매우 사실은 분노하셨어요. 보호해주는 주체인 사실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유린당했다고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당시 경찰은 왜 버닝썬의 마약 의심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자초했던 것일까? 현재는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팀장을 찾아갔습니다.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왜 이를 덮었는지 물었습니다. 네, 이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MBC 스트레이트의 고은상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 강남서 계셨을 때 좀 하셨던 거 MBC 사건도 기억하시나요? 아니 그분께서는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났다는 거 직접 눈으로 보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리하신 건지. 그럼 나가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는 끝까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간단하게만 본인의 입장을 들으면 저희 나가겠습니다. 이 경찰은 공교롭게도 버닝썬 사태를 촉발했던 김상교 씨 사건의 담당 팀장이기도 했습니다. 김상교 씨 역시 버닝썬 클럽 안에서 자신을 폭행했던 이들의 행동과 반응이 이상해
마약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찰에 진술했다고 기억합니다. 저는 아내에서 폭행을 한 사람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제가 얘기했던 건 그거는 진짜 얘기했었습니다. 술 먹고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고 좀 뭔가 눈이 좀 반쯤 뒤집혀진 것 같다는 저는. 그러나 김상교 씨 최초 진술서에도 마약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 조사에서 유독 마약과 관련된 수사 기록은 누락된 것입니다. 팀장님이 책임자셨고 김상교 씨 사건도 그쪽에서 조사하셨잖아요. 버닝썬 쪽으로부터 어떤 취재진은 이후에라도 입장을 듣겠다며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언제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명함은 놓고 가겠습니다. 갖고 가세요. 아니 놓고. 아니 어쨌든 다시 저희가 연락을 할 거니까. 네, 놓고 가세요. 예, 놓고 가겠습니다. 아니 갖고 가시요. 가보겠습니다. 그럼. 왜 아니 본인이 정당하게 수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거나 해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기자한테, 왜 국민들한테는 저렇게 위압적입니까? 표창처럼 보였어요. 네, 당시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단지 직무유기가 아니라 무엇이 이들이 직무유기를 행하게 했는가, 이 원인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껏 클럽에서 사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클럽으로 진입해서 정상적으로만 처리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오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만난 클럽 관계자들은 이번 경찰 수사 발표를 코웃음치며 비웃었습니다. 조만간 클럽에서 이 모든 범죄들이 다시 다 일어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강남의 대형 클럽들은 그야말로 무법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법지대가 생겨난 것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번에 제기된 YG의 성접대 의혹, 그리고 VIP 클럽들을 어떤 경찰들이 봐주고 있는지 공권력 유착 의혹 뿌리 뽑아야 됩니다. 반드시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양윤경 기자.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종교와 정치의 잘못된 만남 취재하셨다고요? 네, 지난주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음 전파 대신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일부 목사들의 움직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설교인지 선거 유세인지 분간이 안 돼요. 이분들이 성직자여서 그런지 세상법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넘나듭니다. 법의 경계를. 아니, 세상 법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세상 권력에는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죠. 네, 방송 다음 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스트레이트 방송의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MBC가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 그리고 MBC가 황교안 대표와 전광훈 목사를 죽이기 위해서 퇴출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돼. 다 쳐내버려야 돼. 이 자식들. 지금 국회가 다 빨갱이 자식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자식들이. 국회를 빨갱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 예배 바로 전날 따로 만난 황교안 대표가 선거에서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자신에게 은밀한 제안도 했다고 공개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엉뚱하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혹시 내가 대통령이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 정말 더러운 소리 하고 앉아서 정말. 내가 장관 같은 거 하려고 내가 이런지 알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전한 스트레이트의 방송이 나간 뒤 한기총은 MBC가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레이트 보도 바로 다음 날 한기총이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공산주의로 가는 반기독교 언론 MBC가 공산주의 인민재판 같은 보도를 했다. MBC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한기총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문재인 정부만을 대변하는 언론이 됐다. MBC는 사회주의 이념을 달리하는 세력을 악마의 편집으로 매도하여 야당의 정당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 MBC는 공산주의로 물들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교회를 탄압하고 한기총과 황교안 대표 죽이기에 나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뒤엔 모종의 세력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 황교안 장로님 나보고 뭐 장관하라겠다 이런 말을 가지고 MBC가 나한테 들어대는데 그 기자님들이 그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아니 그 저하고 황교안 장로님을 죽이라고 누구 지시를 받았나요? MBC에서?
MBC가 정말 공산주의로 물든 악의적인 편집을 했는지 시간 제한으로 담지 못했던 4.15 총선 관련 발언을 시작부터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국회에 있는데 세상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요 나무로 다 가려놨대요. 지금 가려놓고요 그 앞에다가요 강대석 만들고 처박아 놨대요. 그럼 돼 안 돼? 대답해요. 돼 안 돼? 지금 국회가 다 빨갱이 자식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자식들이 돌아오는 내년 4월 15일 총선에는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돼. 다 쳐내버려야 돼. 이 자식들 말이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야. 하나님이 세운 나라. 아멘. 박수 쳐요. 빨리 박수 쳐. 박수 쳐. 우리 교회는 인민공화국이야. 그냥 박수 치라면 박수 쳐야 돼요. 북소선처럼 막 세게 쳐야 돼. 다시 쳐봐요. 다시 쳐봐. 다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국회에서 말이야. 빨갱이들이 개 발광을 다 떨고 말이야. 정신 나간 놈들. 그럼 돼 안 돼? 정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생각하기를 내년에 4월 15일 날 총선 다시 하는데 내년 4월 15일 날은요 대한민국이 사느냐 해체되느냐, 정말 대한민국이 처음 세워질 때 이 기도문처럼 일로 다시 돌아가느냐, 결정적인 날이 내년 4월 15일이라는 걸 나는 믿고 지금 나는 기도를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총과 전광훈 목사의 색깔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현실 정치의 이념에 덫을 씌우는 설교는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2002년 월드컵 때도 우리는 월드컵 4강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4강에 가는 꿈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암으로서 먹은 거죠. 네, 공산주의의 꿈은 이루어진다. 뒤에 그 암호가 걸려있는 줄 우리는 몰랐죠. 그 목사님 그 붉은 악마도 혹시 그럼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하죠. 황교안 장로는 대통령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주장에도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록을 살펴보면 그분은 전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동의도 없이 언론의 동의도 없이 혼자서 새벽에 3.8도 휴전선을 넘어서 김정은하고 밀담을 하고 오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곧 간첩입니다. 간첩. 당연히 대한민국을 간첩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한기총의 다른 목사는 촛불 집회도 북한식 방법을 따른 거라고 주장합니다. 촛불 혁명으로 그게 혁명으로 하나 그게 어디 나온 줄 아세요? 그게 혁명으로 그 앞에서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게 어디 나온 줄 아세요? 그게 북한 헌법에 나와 있어요.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빨갱이라고 외쳐대는 목사가 자칭 한국 교계를 대표한다는 연합단체의 회장직을 맡은 현실. 한기총이 너무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혜성같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와 김무성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전광훈 목사를 찾아와 그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MBC, 국회, 청와대, 그리고 지난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국민들이 다 빨갱이군요. 그렇죠.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도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이거는 표현의 자유와는 좀 관계없는 다른 레벨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보셨듯이 사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MBC가 악마의 편집을 했다라고 성명서에 비난을 했었는데 이분의 발언은 대체 어디까지 담아야 하나 싶을 만큼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된다. 비판하면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개인적인 생각을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말을 자꾸 교회 강단에서 교인들 앞에 서서 그리고 한기총 회장으로 참석한 공식석상에서 마치 교계 전체 의원인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이런 영향력 큰 분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요. 총선에서 열석을 얻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로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서슴없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발언들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요.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깝지 않나 그런 행보들을 꾸준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07년 전광훈 목사의 예배를 듣던 한 신도가 언론에 제보를 합니다. 투표해야 할 대통령 후보 이름을 예배 중 반복해서 콕 찍어주는 걸 듣다 못해 제보한 겁니다. 전 목사의 발언은 설교라기보다 선거운동에 가까웠습니다. 12월 달에 대선은 무조건 이명박이가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장로님이니까. 얼마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전한 기대감과도 흡사합니다. 황교안 대표님은 제가 사석에서는 늘 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하셨던 황교안 대표님을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명박 장로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친히 기록한다는 생명책에서 제명해버리겠다. 즉 지옥에 가게 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명박 안 찍을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집어먹는다. 생명책에서 안 지옥을 가라면 무조건 이명박 찍겠다. 아셨지? 알았지? 그러면서 이명박 장로에게 중요한 약속도 받았다고 스스럼없이 털어놨습니다. 이명박 장로님이 나한테 약속해서 개인적으로 꼭 청와대 들어가면 교회 지키고 역시 황교안 대표에게 받았다는 제안과 닮은 꼴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엉뚱하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혹시 내가 대통령이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 정말 더러운 소리 하고 앉아서 정말. 이번에 달라진 점이라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들이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현실 정치에 적극 개입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목사가 가는 곳에 교회가 가고 교회가 가는 곳에 국가가 간다고 하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기독교 장로 출신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는 목사들이 감독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 장로님, 김영삼 장로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청와대 들어간 뒤에 제 전임 선배 교계 지도자님들께서 방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후로부터는 제대로 감독도 안 하시고 이래서 아마 기독교 출신 장로님들 대통령이 실패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에겐 대통령이 되면 목사들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대통령이 되신 장로님들을 보면 신세는 기독교한테 다 줘놓고 나중에 가면요 이 교회를 무시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무시하고 하는데 옳은 말씀이에요. 여기.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끝이 항상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도 끝까지 우리 교계 목사님들의 지도를 잘 받으시면 아마 끝까지 성공할 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거대책 본부장을 방불케 하는 목사들의 발언이 부담이었는지 축복의 대상인 황교안 대표가 공개된 장소라는 걸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다 공개돼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주십시오. 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 땐 역시 교인이자 국민대통합당 후보였던 장성민 씨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무더기로 보냈다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정권이 기독교하고 충돌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저를 재구속시키려고 제가 작년에 이 운동하다가 2달을 감옥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 늘 이건 20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또 얼마 후엔 범기독교계와 단체 이름으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로 돌변하기도 했습니다. 예배 때 강연을 부탁하는 것도 우파 정치인 일색. 내용도 사실상 이념 교육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놓고 명백한 이념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라기보다 극단적 이념을 홍보하는 정치인에 가까운 행보.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한기총 내부에서조차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기총 소속 원로 목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이번 사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트레이트에 밝혀왔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비상식적, 비정상적인 행동은 기독교인이 아닌 국민들에게까지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 편협적인 정치 이념으로 그 위상을 실추시키고 1200만 한국교회 성도를 우롱한 정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한기총 회원과 한국교회 1200만 성도들에게 사죄하라. 2007년 대선에서 일부 정치적인 목사님들이 장로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발벗고 뛰었습니다. 그때 뛰던 목사님들이 다시 들썩거립니다. 황교안 씨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당선되고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이 교계가 다시 정치판에 뛰어드는 형상입니다. 네, 여기에 부처님 오신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합장 등 불교의식을 거부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또 거기에 기름을 부었고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나만의 신앙을 우선으로 삼으려면 공당의 대표직을 그만둬라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정치인의 종교적 신념 그리고 이에 기대는 정치 목사들의 부적절한 발언들, 망언들이 맞물리면서 자칫 종교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계의 일부 정치 목사들은 이 일이 종교 갈등으로, 종교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트레이트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끝까지 쫓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난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공격하면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혐오주의자들에게 혐오의 자유 따위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혐오와 편향을 지적하면 빨갱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 자신들의 신을 따르는 길인지 묻고 싶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부터는 1시간 늦은 월요일 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